서울의 봄비는 유난히 차갑고 오래 내렸다. 택배 오토바이를 몰던 정우는 하루 종일 젖은 도로 위를 달렸다.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편의점 앞에 멈췄을 때 그는 손끝까지 얼어붙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골목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정우는 편의점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였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가게 벽 옆 구석, 초록색 비닐봉투 옆에 조그만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얇은 셔츠 한 장에 젖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정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애야, 여긴 왜 이러고 있니?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천천히 얼굴을 들자 커다란 눈이 그를 향했다. 눈동자 안에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비쳤다. 엄마가 우유 사러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정우는 편의점 안을 훑었다. 점원 한 명이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뿐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가 넘었다. 엄마 이름 알아? 강미경이요. 근데 집이 멀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걸려있던 검은색 레인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춥지. 이 옷 입어. 그리고 우리 잠시만 피하자. 비가 너무 세. 아저씨는 누구예요? 나. 그냥 배달하는 아저씨야. 정우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를 태우고 좁은 골목 안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전기난로 하나와 낡은 식탁, 이불 한 채뿐이었다. 정우는 아이를 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그래, 민준이. 나는 정우 아저씨야. 정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와 남은 밥 반 공기가 전부였다. 그는 그걸로 계란밥을 만들어 아이 앞에 놓았다. 배고프지? 먹어. 민주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반으로 나눈 달걀을 정우의 그릇에 올렸다. 아저씨도 먹어요. 아저씨가 나 도와줬잖아요. 정우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어떤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이는 이불 위에 누웠다.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자꾸 몸을 뒤척였다. 정우는 오토바이 헬멧을 닦으며 물었다. 민준아, 무섭지 않아? 조금. 근데 아저씨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가 안 오면요? 정우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이불을 더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저씨가 생각해 볼게. 불이 꺼진 방 안 민주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정우는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래전 기억 속에 자신을 떠올렸다. 고아원 앞에 버려져 울던 7살의 소년.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던 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그 손이 돼야지. 그날 밤 서울의 비는 유난히도 길었다. 정우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고 여린 숨소리, 희미한 체온. 그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였다. 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묘하게 따뜻했다. 정우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다. 잘 자라, 민준아. 내일은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정우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오토바이를 손봤다. 민주는 이불 속에서 꾸벅꾸벅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벌써 나가요? 응, 이래야지. 오늘은 경찰서 가서 엄마 찾아보자. 정우는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경찰서를 찾았지만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었다. 다음으로 병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을 돌아다녔다. 아무도 아이를 찾지 않았다. 해가 지고 나서야 정우는 민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지쳐 눈을 비볐다. 엄마가 진짜 안 와요? 정우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민준은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내 편이에요? 정우는 어둠 속에서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래, 민준아. 언제나 내 편이야.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다. 정우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따랐다. 그는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민준을 자기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였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어린이집 앞 공원에 앉아 함께 먹었고 일 끝나면 아이와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녁거리를 샀다. 민준은 놀라울 만큼 잘 웃었다. 낯선 세상에서도 아이는 늘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정우는 가끔 스스로를 웃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아저씨 맛있죠? 라며 웃을 때면 그 모든 고생이 사라졌다. 하루는 옆방에 사는 수아가 문을 두드렸다. 정우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이거 남은 김치찌개예요. 아이랑 같이 드세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갔다. 민준은 수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누나는 천사 같아요. 정우는 웃었다. 그래, 천사 맞지. 그 후 수아는 자주 들렀다. 반찬을 나눠주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자연스레 세 사람의 식탁이 만들어졌다. 아저씨, 아줌마, 우리 가족 같아요. 민준의 한마디에 정우와 수아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부끄러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우의 손등에는 균열이 생겼다. 하루 종일 추운 바람을 맞으며 배달을 하다 보면 손끝이 얼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정우의 손을 붙잡았다. 아저씨 손 다쳤어요. 괜찮아. 일하다 생긴 거야. 민준은 조그맣게 말했다. 내가 불어줄게. 아프지 말아요. 그 짧은 순간 정우의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세상에서 잊고 살았던 다정함이 그 아이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힘들지만 단단했다. 돈이 모자라도 방이 좁아도 웃음은 늘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저씨, 나 커서 뭐 될까?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아저씨처럼 배달할래요. 멋있어요.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좋지만 더 큰 꿈도 꿔봐야지. 아니요. 나 커서 아저씨처럼 누군가 도와줄래요. 정우는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다. 신이 있다면 이 아이를 제발 지켜주세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와 한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끈은 그 어떤 혈연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렇게 서울의 겨울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정우는 낡은 코트를 걸쳐 입으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오늘은 김치찌개 먹자. 좋아요. 수아 아줌마도 불러요. 그럴까? 정우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정우의 삶을 다시 숨쉬게 했다. 서울의 봄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민주는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었다. 정우는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아이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열이 오르며 쓰러졌다. 정우는 급히 아이를 안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민주는 힘겹게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정우는 손에 물수건을 쥐고 아이의 이마를 닦았다. 의사는 정밀검사를 권하며 입원을 제안했고 정우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보호자 서류를 작성할 때 정우는 잠시 펜끝을 멈췄다. 관계, 보호자,
임시라고 적은 뒤 조용히 종이를 접었다. 같은 시간 병원 VIP 병동에서는 한 여성이 병문안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혜진, 한미래그룹 회장 한지현의 비서실장. 그녀는 우연히 민준이 입원한 병동을 지나가다 병실 안에서 아이의 모습을 스쳐보게 되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윤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눈은 아이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고 옅은 별 모양의 점에 멈췄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점은 5해 전 한 회장의 아들 한서준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특징이었다. 그 별 모양의 점 너무나 똑같았다. 그 사건 이후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고 회장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 아이의 어머니인 강미경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고 이후 해외로 떠났다. 윤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이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사진은 한지연 회장의 손에 전해졌다. 사진을 본 회장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살짝 떨렸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다. DNA 검사 바로 준비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수행팀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우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정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그들을 조용히 따라오는 한 차량이 있었다. 차 안에서는 윤혜진과 2명의 조사원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정우에 거쳐 직업, 경제 상황, 주변 인물까지 파악을 마친 상태였다. 그들 눈에 비친 정우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아이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8% 일치. 민준은 실종된 한서준이 맞았다. 한지연 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아이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틀 후 정우가 아이와 함께 골목을 걷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회장의 아우라가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혹시 정우 씨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민준이, 아니, 서준이의 아버지입니다. 한지현입니다.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정우의 옆에 바짝 붙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5해 전 사고로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지금은 되찾고 싶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감싸 안았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저 사람 누구예요? 정우는 한참을 멈춘 뒤 말했다. 민준아,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날 밤 아이는 묻고 또 물었다. 내가 다른 집 아이예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아저씨는 내 진짜 아빠 아니에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진짜 아빠는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한지연 회장은 정우를 조용히 불러 만났다. 커피숍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2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정우 씨. 이 아이, 제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 봤습니다. 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날 밤 정우는 아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넌 이제 내 진짜 아빠를 만났지. 그리고 그분도 널 많이 찾았어. 그럼
나 그 집으로 가야 해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 근데 나 아저씨랑 있고 싶어요. 나도 그렇단다. 정우는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정우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했다. 밖에는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조용한 골목, 따뜻한 방 안, 한 남자와 한 아이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별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한 회장의 집으로 옮겨지던 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정우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저씨, 나가면 아저씨 혼자예요? 정우는 억지로 웃었다. 혼자여도 괜찮아. 넌 좋은 곳에서 잘 지낼 거야. 아이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그 말과 다르게 갈라지는 듯 아팠다. 아이를 태운 검은 승용차가 골목을 떠나가자 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남겨진 작은 온기를 느끼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잘 가라, 민준아.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와줘. 한지연 회장의 저택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넓은 저택이었다. 민주는 처음 보는 대리석 바닥과 커다란 창, 정원, 그리고 옷장이 가득한 방에 말문을 잃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럽고 어색했다. 한 회장은 부드럽게 아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민주는 여전히 정우를 찾았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며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중얼거렸다. 아저씨, 보고 싶어요. 아이의 어머니, 강미경은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갔다. 몇 년 전의 상처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어색한 손짓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나 이제 잘 지낼게요. 하지만 그 말 뒤엔 여전히 정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한지연 회장은 윤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가 아직도 정우 씨를 그리워하는 것 같소. 네, 아이가 자꾸 조용히 그 아저씨 얘기를 해요. 눈에 띄게 웃지 않고요. 그 정우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가난했고 외로웠지만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한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도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밝지 않았다. 아이를 데려온 건 내 책임이고 내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아이에게는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 윤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때로는 혈연보다 마음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건물, 많은 장난감, 다양한 프로그램.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묻자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전 아저씨랑 있던 유치원이 좋아요. 거기선 김밥 싸서 공원 가고 책도 같이 읽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살짝 놀랐고 곧바로 회장 측에 보고했다. 그날 밤 한지연 회장은 민준과 단둘이 식사를 했다. 민준아, 여긴 어때? 불편한 거 없니? 아니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조용한 게 좋아. 아저씨는 밥 먹을 때마다 노래 불렀어요. 한 회장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그랬구나. 다음엔 아빠도 한번 불러볼까? 하지만 아이는 웃지 않았다. 아저씨는 혼자일 텐데요. 날 위해 다 포기했는데. 그 말에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며칠 후 회장은 정우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정우 씨, 아이가 자꾸 그립다고 해서요.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괜찮은가요? 잘 지냅니다. 하지만 웃음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정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된 날, 민주는 중간 정원에 나왔다. 정우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이 먼저 뛰어와 안겼다. 아저씨, 진짜 왔어요. 정우는 아이를 꼭 안았다. 많이 컸구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그랬단다. 정우는 아이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날 보내줬어요?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좋은 삶이면 아저씨랑 있는 게 더 좋은데.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 말, 나 평생 간직할게.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소중했다. 돌아가는 길, 한지연은 조용히 정우에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그 아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민주는 정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도 웃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가끔 아저씨 목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민준이. 정우는 편지를 곱게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가게 앞간판에 불을 하나 더 달았다. 민준이도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 불빛은 골목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 가을,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왔다. 시간은 사람을 성장하게도 잊게도 만들지만 정우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정우는 간판 아래 걸려있는 작은 목각패를 바라봤다. 민준이도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 문장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정우는 그것을 매일 닦았다. 마치 아이를 다시 안아보듯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수아와 정우는 함께 아빠의 밥상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손님은 많았다. 단골 손님 중 몇몇은 그 간판을 보고 물었다. 민준이가 누구예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아빠가 되고 싶게 만든 아이죠. 그 말에 수아는 가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민준이 떠난 지 어느덧 15년. 정우의 머리에는 흰빛이 스며들었고 주름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한 번도 아이를 잊은 적 없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는 분주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낯선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베이지 머플러, 단정한 안경. 그의 눈빛은 익숙한 듯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가능하면 조금 짭짤하게. 정우는 조리대 뒤에서 손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민준이. 그 청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아저씨. 아니,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정우는 그 자리에 선 채 말을 잃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정우를 안았다. 오래 기다리셨죠. 약속 지키러 왔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았다. 가게 안의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수아는 부엌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민주는 정우와 수아에게 유학생활, 대학원 과정, 연구 프로젝트까지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어릴 때 정우 아저씨랑 살았던 기억 덕분에요. 누군가에게 집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민주는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이거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은색 손목시계 하나가 담겨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시간이 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민주는 정우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저도 아버지의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며칠 후 민주는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토크 콘서트에 초청받았다. 주제는 삶을 바꾼 한 사람. 무대에 오른 그는 관객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2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한 분은 삶을 주신 분입니다. 관중석은 조용했다. 민주는 이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인가? 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가 이어졌다고 부모가 아니라 마음을 이어준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는 무대 뒤편에 앉아있던 정우를 바라보았다. 제게 손을 내밀어준 단 한 사람. 제가 가장 힘들던 날 곁에 있어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날 방송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SNS에는 이런 글이 가득 올라왔다. 정말로 부모란 무엇인가? 사랑은 혈연을 넘는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정우가 될 수 있다. 그날 밤 정우는 민준과 함께 가게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겨울밤은 차가웠지만 별은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저 별, 어릴 때부터 제 귀 뒤에 있다고 했죠? 별 모양 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널 처음 알아본 단서였다고 하더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몰라도 저를 알아보셨잖아요. 전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따랐어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한 남자는 늦게 얻은 아들을 다시 품었고 한 청년은 마음속 진짜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긴 기다림과 변치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다.